딸 장례식장에서 저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관 속에서요. 임신 7개월이던 제 딸은 이미 서류상으로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망진단서도 장례식장 예약도 화장 시간까지 전부 다 준비돼 있었죠. 그런데 가슴이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누군가 제 딸을 살아있는 채로 관에 넣고 내일 새벽에 태워 없앨 계획이라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에는 제 사위와 그 집안 전체가 들어있다는 걸요.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어요. 도윤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음기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택배가 도착했다는 통보처럼 담담했습니다. 어디? 병원이요. 아니,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으로 모셨습니다. 서울 강서구 은하 장례식장이에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34년간 법원 감식관으로 일하며 수천 건의 위조, 서류를 보고 거짓말하는 사람의 필적을 분석해왔기 때문에 저는 알았습니다. 도윤 씨의 목소리에는 슬픔의 피랍이 없었습니다. 은하 장례식장은 6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접수처, 2층부터 4층까지 빈소, 5층은 휴게실, 6층은 관리실, 지하에는 냉장 보관실이 있다는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빈소 203호. 문을 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지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임신 사실을 알고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도윤 씨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눈은 충혈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63세, 이 장례식장의 공동 운영자. 그녀의 손은 흔들림 없이 주전자를 기울였습니다. 사망진단서 좀 보여줘. 저는 얘를 생략했습니다. 도윤 씨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고 진단서를 펼쳤습니다. 사망 일시 2025년 4월 17일 오전 11시 32분. 사망 원인 급성 심근경색. 발급 의사 서울의료원 심장내과 김태훈. 진단서 하단 의사 서명란. 김태훈. 필적은 유려했습니다. 너무 유려했습니다. 급하게 작성된 진단서라면 글자 사이 간격이 불규칙하고 끝 획이 흐트러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서명은 마치 연습해둔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사인이 심근경색이라고? 네. 갑작스럽게. 지우는 임신 7개월이야. 산모 사망 시 태아 확인 절차는? 도윤 씨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0.3초? 병원에서 이미 확인했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임신 중 산모 사망 시 병원은 반드시 태아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 제왕절개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사망 시각이 오전 11시 32분, 진단서 발급 시각이 11시 47분, 15분. 너무 빨랐습니다. 관은 어디 있어? 빈소 안쪽입니다. 저는 영정 사진 뒤로 걸어갔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관이 아니라 금속재였습니다. 밀폐형? 왜 밀폐형 관을 썼지?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빠른 화장을 원한다고 해서. 누가요? 도윤이가.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생전에 화장을 원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우는 작년에 제게 말한 적 있습니다. 엄마, 나는 땅에 묻히고 싶어. 나무 밑에. 봄에 꽃 피는 나무. 저는 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뻗어 막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천을 걷어냈습니다. 관 뚜껑 위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밀폐형 관이라면 있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쉭!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공기가 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숨소리였습니다. 관 열어. 지금 당장.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도윤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딸이야. 열어. 시어머니가 직원을 불렀습니다. 2명의 남자가 들어와 관 뚜껑을 풀었습니다. 나사가 돌아가는 소리, 쇠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수의를 입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하지만 가슴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119 불러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직원 하나가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완전히 식지는 않았습니다. 손목,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분당 40회 이하. 너무 느렸습니다. 약물이야. 지우한테 뭘 먹인 거야? 도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표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19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지우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고 심전도가 연결됐습니다. 보호자분 동승하세요. 저는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도윤 씨가 따라 올라오려 했지만 저는 문을 막았습니다. 너는 여기 남아.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링거를 꽂으면서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요. 약물 과다 복용 의심됩니다. 임신부예요. 7개월. 태아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응급실. 지우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약물 검사 중입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 과다 복용 정황이 있습니다. 태아는 아직 심박동 확인됩니다. 하지만 산모 상태가 위독합니다. 깨어날 수 있나요? 72시간이 고비입니다.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4년간 서류를 보며 감정을 죽여왔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망진단서, 밀폐형관, 너무 빠른 화장 일정, 도윤 씨의 무표정, 시어머니의 냉정함.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지우를 죽이려 했습니다. 아니, 이미 죽은 것처럼 만들려 했습니다. 제 딸을 서류상으로 죽여놓고 관에 넣어 화장하려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잡았습니다. 34년간 해온 일을 다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증거를 찾는다. 서류를 분석한다. 위조를 증명한다. 그리고 놈들을 관 속에 집어넣는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 만든 죽음이다. 지우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저는 서류를 분석했습니다. 사망진단서 사본, 병원 접수 기록, 보험 가입 내역. 도윤 씨가 건넨 서류 봉투에는 이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패키지였습니다. 병원 로비 카페. 저는 노트북을 켜고 사망진단서를 스캔했습니다. 서명 확대. 김태훈 의사의 서명을 200% 확대하자 글자의 필화 패턴이 보였습니다. 김자의 첫 획, 태자의 끝 획. 모든 획이 일정한 압력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일정한 속도, 일정한 각도. 마치 복사한 것처럼. 사람이 급하게 서명할 때는 반드시 흔들림이 생깁니다. 손목의 미세한 떨림, 펜을 드는 순간의 압력 변화. 하지만 이 서명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서명 위조 가능성 90%, 도구 디지털 서명 스탬프 또는 서명 연습 후 모방. 다음은 병원 접수 기록이었습니다. 지우가 서울의료원 응급실에 방문한 시각 2025년 4월 17일 오전 10시 48분. 주호소 흉통, 호흡곤란. 담당 의사 김태훈. 기록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의료원 응급실 운영 시스템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 감식관 시절 의료소송 관련 서류를 수십 건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 접수 후 환자는 반드시 트리아지 중증도 분류를 거칩니다. 중증이면 즉시 처치실로, 경증이면 대기. 그런데 이 기록에는 트리아지 코드가 없었습니다. 접수 기록 위조 추정, 실제 병원 방문 여부 확인 필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의료원 응급실. 네, 서울의료원입니다. 혹시 4월 17일 오전에 박지우라는 환자 접수 기록 확인 가능할까요? 보호자이신가요? 어머니입니다. 잠시만요. 키보드 치는 소리. 그리고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4월 17일. 박지우 환자 기록이 없습니다. 오전 10시 48분에 접수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 시스템에는 없네요. 혹시 다른 병원 아니신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접수 기록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진단서도 가짜였습니다. 김태훈 의사는 지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 지우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3개 있었습니다. 모두 사망보험금이 포함된 상품이었습니다. 무궁화생명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2억, 한국생명 암보험 사망보험금 1억 5천, 삼성화재 건강보험 사망보험금 1억, 총 4억 5천만 원. 가입 시기는 모두 작년 9월에서 11월 사이. 지우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직후였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험 들었어? 응. 도윤 오빠가 들어주래.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배우자가 보험을 챙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3개의 보험 모두 수익자란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도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사망보험금 4억 5천. 수익자 도윤. 가입 시기 임신 직후. 동기의심.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서연 선생님이시죠? 저 이준호입니다. 이준호 씨. 15년 전 법원 감식관으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퇴직 후엔 사설조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 씨? 소식 들었어요. 따님이 장례식장에서 살아계신 걸로. 어떻게 알았어요? 은하 장례식장. 제가 예전부터 주시하던 곳입니다. 의심스러운 사망건이 너무 많아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난 몇 년간 은하 장례식장을 거쳐간 사망자가 상당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히 추적한 케이스만 해도 패턴이 명확해요. 모두 급성 사망, 모두 빠른 화장, 그리고 대부분 보험금과 연결돼 있어요. 확실한 건 몇 건이나 되는데요. 제가 확인한 것만 18건입니다. 그리고 그중 16건이 같은 의사 서명이에요. 김태훈.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선생님 따님도 그 목록에 오를 뻔한 겁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 로비에 있어요. 5분 후에 만나요. 이준호 씨는 흰머리가 섞인 58세 남자였습니다.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사망자 명단, 이름, 나이, 사망 일시, 보험금, 장례식장. 스크롤을 내리자 수십 개의 행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은하 장례식장에서 처리된 케이스였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의심스러워요? 전부 단정할 순 없어요. 하지만 패턴이 너무 명확해요. 급성 사망, 48시간 내 화장, 보험금 수령자가 가족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케이스, 김혜진 41세, 사망 일시 작년 여름, 보험금 3억. 그런데 3개월 후 부산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이 조사했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결론 났어요. 하지만 제보자는 확신했어요. 얼굴, 목소리, 걸음걸이까지 똑같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조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사람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낸 뒤 실제 사람은 어딘가로 보내거나 아니면 정말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이란 사람 아세요? 이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도윤, 보험 설계사 출신이에요. 5년 전까지는 대형 보험사에서 일했는데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 후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은하 장례식장과 연결됐습니다. 시어머니는요? 박정희, 63세, 은하 장례식장 공동 운영자예요. 남편은 10년 전에 사망했고 그 후로 혼자 운영해 왔어요. 아들 도윤 씨가 5년 전부터 장례식장 일을 돕기 시작한 후부터 의심스러운 사망 건수가 급증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보험 전문가였습니다. 박정희는 장례식장 운영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사람을 서류상으로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진짜 죽음이었습니다. 서류로 죽인 사람을 실제로도 죽여야 증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지우도 그렇게 될 뻔한 거예요? 이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이 관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면 내일 새벽 화장됐을 겁니다. 그럼 모든 증거가 사라져요. 제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서명 위조, 서류 조작, 약물 투여. 이 모든 걸 증명해야 해요. 병원 동물 검사 결과 나오면 약물 투여는 증명됩니다. 문제는 도윤 씨와 장례식장의 연결고리예요. 저는 가방에서 사망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이 서명 위조예요. 필적 감정 의뢰하면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조직적 범죄를 입증하려면 장례식장에 들어가야 해요. 이준호 씨가 저를 봤습니다. 위험합니다. 제 딸이 거기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위험하든 말든 가야 해요. 저는 노트를 닫았습니다. 34년간 서류만 봤습니다. 법정에서 사무실에서 조용히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본 건 서류가 아니라 살인의 흔적이었습니다. 내가 본 건 서류가 아니라 살인의 흔적이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 졸피뎀이 과다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태아는 아직 심박동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산모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위험했습니다. 72시간 내에 깨어나지 않으면 뇌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지우를 지켰습니다. 도윤 씨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준호 씨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도윤 씨 집 근처에 사람을 배치했어요. 움직임 감시 중입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이거 확인해 보세요.
그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A사 용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 도윤 씨의 대부업체 채무 내역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했어요? 합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내역을 읽었습니다. 대부업체 5곳, 총 빚 3억 2천만 원, 연체 이자 포함하면 4억 가까이. 도윤 씨는 파산 직전이었어요.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우를 보험금 4억 5천만 원이면 빚을 갚고 남아요. 그리고 은하 장례식장 조직과 연결되면 다음 건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지우는 도윤에게 상품이었습니다. 보험에 가입시키고 죽이고 돈을 타내는 상품. 지우만이 아니에요. 이준호 씨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고 연습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도윤 씨 집 서재에서 찾은 겁니다. 저는 메모를 가까이 봤습니다. 김태훈. 같은 이름이 페이지 전체에 반복돼 있었습니다. 김자의 획순서, 태자의 각도, 훈자의 끝 마무리. 마치 서예 연습장처럼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 연습이에요. 맞습니다. 도윤 씨는 김태훈 의사의 서명을 연습했어요. 그리고 그 서명으로 사망진단서를 위조한 겁니다. 저는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지우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획한 거예요. 네. 도윤 씨는 지우 씨를 죽이기로 결정한 시점부터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서명 위조, 약물 구매, 장례식장 예약, 화장 일정까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한 달. 도윤은 한 달 동안 아내를 안고 태아의 태동을 느끼면서 동시에 아내를 죽일 준비를 했습니다. 이준호 씨가 다음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건 꼭 보셔야 해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험 가입 수당 내역이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무궁화생명보험 최도윤 계좌 2억, 2024년 11월 22일 한국생명보험 최도윤 계좌 1억 5천, 2025년 1월 8일 삼성화재 최도윤 계좌 1억. 이건 수당치고 너무 많아요. 정상적인 수당이 아니에요. 조직에서 나온 돈입니다. 도윤 씨를 끌어들이기 위한.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도윤 보험 전문가 채무자. 지우 보험금 4억 5천 채무 상환 수단. 서명 위조 연습 1개월 전 시작. 계획적 살인 미수. 이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장례식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조직의 실체를 증명할 증거가 거기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죠? 제가 장례 용역 업체 직원으로 위장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유족으로. 저는 이준호 씨를 봤습니다. 위험해요. 선생님 따님이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이제 우리가 먼저 들어갈 차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4년간 서류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류 뒤에 숨은 살인자를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당할 예정이었다. 가짜 사망자의 이름은 김순애였다. 68세, 독거노인, 사망 원인 급성 뇌졸중. 이준호가 만든 완벽한 서류였다.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보험 가입 증서. 모두 진짜처럼 보였다. 보험금은 2억이에요. 수익자는 조카로 설정했습니다. 조카? 저예요. 이준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를 깔끔하게 넘겼고 표정도 침통하게 가라앉혀 놨다. 진짜 유족처럼 보였다.
선생님은 고인의 친구 역할입니다. 장례 절차를 도우러 온 거예요. 나도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었다. 가방 안에는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가 들어 있었다. 은하 장례식장. 오후 3시. 우리는 1층 접수처로 들어갔다.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세요. 고인과 무슨 관계이신가요? 조카입니다. 고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완벽한 연기였다. 여직원은 서류를 확인했다. 사망진단서, 보험증서. 그녀의 눈빛이 잠깐 반짝였다. 보험 가입하신 분이시네요.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네. 절차가 복잡할까요? 아니에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직원은 안쪽으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 여건. 조카 수령? 네, 올려요. 5분 후 한 남자가 내려왔다. 40대 초반, 깔끔한 정장 차림.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장례 상담사 강민수입니다. 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악수를 청했다. 이준호가 손을 맞잡았다. 고맙습니다. 빈소는 3층에 마련해 드렸어요. 그리고 화장 일정은 언제로 하실까요? 빠를수록 좋아요. 고모님이 생전에 빨리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강민수의 미소가 짙어졌다. 내일 새벽 어떠세요? 화장장 예약이 가능합니다. 내일이요? 네. 고인의 뜻을 빠르게 이행하는 게 효도 아니겠어요? 이준호가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로 부탁드려요. 좋습니다. 그럼 3층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빈소 302호. 영정사진 앞에는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관은 밀폐형 금속관이었다. 지우가 누워있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다. 강민수는 미소를 유지한 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이준호가 속삭였다. 녹음 시작하세요. 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뭐해요? 지하로 내려가야 해요. 지우 씨가 있었던 냉장 보관실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려가죠? 직원 통로를 이용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하 계단이 주방 옆에 있어요. 우리는 빈소를 나와 복도를 걸었다. 3층 끝 주방 표지판이 보였다. 직원 한 명이 음료를 나르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화장실이 어디죠? 아, 복도 끝에 있어요. 직원이 지나갔다. 우리는 주방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은 비어 있었다. 냉장고, 개수대, 그리고 구석에 철문이 하나 있었다. 직원의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저기에요. 이준호가 문을 열었다.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다. 우리는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 1층.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다. 벽은 타일로 덮여 있었고 바닥은 콘크리트였다. 첫 번째 방. 문에 냉장 보관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준호가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쏟아졌다. 영하 5도. 안에는 금속 선반이 줄지어 있었고 선반 위에 관들이 놓여 있었다. 3개의 관. 모두 밀폐형이었다. 이거. 나는 첫 번째 관에 다가갔다. 관 옆에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다. 이름 정수진, 62세. 사망일 2025년 4월 15일. 화장 예정 2025년 4월 19일 오전 6시. 이틀 전에 죽은 사람이었다. 화장은 내일 새벽. 이 사람도. 이준호가 두 번째 관을 확인했다. 이름 박민호, 58세. 사망일 2025년 4월 16일. 화장 예정 2025년 4월 20일 오전 6시. 세 번째 관.
이름 김순애, 68세. 사망일 2025년 4월 17일. 화장 예정 2025년 4월 19일 오전 6시. 우리가 만든 가짜 사망자였다. 벌써 관이 준비돼 있었다. 빨라요. 너무 빨라요. 조직이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는 선반 아래를 확인했다. 비닐봉투 하나가 보였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주사기 3개, 빈 약병 2개, 그리고 기록지 1장. 기록지에는 날짜와 시간, 투여량이 적혀 있었다. 2025년 4월 15일 오후 11시. 정수진 마이너스 졸피뎀 200mg 투여. 2025년 4월 16일 오후 11시. 박민호 마이너스 졸피뎀 250mg 투여. 약물 투여 기록이에요. 이준호가 사진을 찍었다. 이거면 증거로 충분합니다. 나는 계속 선반 아래를 뒤졌다. 먼지 쌓인 상자 하나가 보였다. 오래된 것 같았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10년 전 기록들이었다. 나는 서류를 하나씩 넘겼다. 2015년 3월 8일. 김모 씨, 46세, 급성 심근경색. 2015년 5월 12일. 이모 씨, 53세, 뇌출혈. 2015년 9월. 내 손이 멈췄다. 2015년 9월 24일. 박재훈, 52세. 사망 원인 급성 심근경색. 화장일시 2015년 9월 26일 오전 6시. 은하 장례식장 처리. 박재훈. 내 남편이었다.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준호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남편은 10년 전 갑자기 쓰러졌다. 심근경색이었다.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장례는 은하 장례식장에서 치렀다. 당시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서류를 보니 남편의 사망 패턴이 지우와 똑같았다. 급성 심근경색, 은하 장례식장, 48시간 내 화장. 남편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서류 뒷면에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보험금 1억 5천 수령 완료. PJH 처리. PJH. 박정희. 시어머니였다. 10년 전 박정희의 남편이 죽었다. 그리고 같은 해 내 남편도 죽었다. 우연일까? 아니었다. 박정희는 10년 전부터 이 일을 해왔다. 남편을 잃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서류로 죽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첫 번째 피해자가 내 남편이었다. 선생님, 이준호가 내 어깨를 잡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나는 눈물이 났다. 분노가 아니라 상실이었다. 10년간 남편의 죽음을 사고로 받아들였다. 심장이 약했으니까, 과로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남편은 죽임당했다. 그리고 나는 10년간 그 사실을 몰랐다. 그때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숨어요. 우리는 냉장고 뒤로 숨었다. 문이 열렸다. 두 남자가 들어왔다. 한 명은 강민수,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인물이었다. 내일 새벽 6시 3건 동시에 처리합니다. 김순애 건은요? 조카가 수령하기로 했어요. 이어 깔끔하게 끝날 겁니다. 도윤 형님께 보고했어요? 네. 이번 건도 성공하면 다음 달에 큰 건 들어온대요. 얼마요? 5억. 두 남자가 웃었다. 차갑고 메마른 웃음이었다. 그나저나 지난주 박지우 건은 어떻게 됐어요? 관 열렸다던데. 실수였어요. 어머니가 너무 빨리 와서. 근데 걱정 마세요. 도윤 형님이 처리할 겁니다.
처리요? 병원에서 끝낼 거래요. 증거 안 남게. 내 심장이 멎었다. 지우를 죽이려 한다. 병원에서 두 남자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증거 확보 먼저. 딸이 위험해요. 이준호가 내 팔을 잡았다. 진정하세요. 제 팀원이 병원에 있어요. 지우 씨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증거예요. 이 기록지, 주사기, CCTV, 그리고 20년 전 서류. 이게 있어야 도윤 씨를 잡을 수 있어요. 나는 숨을 참았다. 이준호 말이 맞았다. 감정만으론 안 됐다.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남편의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CCTV는 어디 있어요? 관리실이요. 6층? 우리는 지하를 빠져나와 계단을 올라갔다. 6층 관리실. 문은 잠겨 있었다. 이준호가 주머니에서 도구를 꺼냈다. 잠금 장치를 조작하자 문이 열렸다. 안은 좁았다. 모니터 6개가 벽에 걸려 있었고 녹화 장비가 선반에 놓여 있었다. 여기에요. 이준호가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했다. 지난 일주일간 CCTV 영상이 저장됐다. 다 됐어요. 가요. 우리는 관리실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갔다. 여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편히 쉬다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왔다. 차 안. 이준호가 USB를 확인했다. 4월 17일 새벽 영상 있어요. 도윤 씨가 관을 옮기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음성 기록은요? 냉장실에서 녹음한 거 있어요. 내일 새벽 화장 대화 전부 담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요. 은하 장례식장에서 조직적 보험 사기가.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이준호가 말했다. 경찰 움직이는데 시간 걸려요. 내일 새벽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장장으로 가야 합니다. 도윤 씨가 새벽에 거기 갈 겁니다. 나는 남편의 서류를 다시 봤다. 10년 전 서류. 먼지와 시간이 쌓여 있었지만 진실은 선명했다. 남편도 피해자였다. 지우도 피해자였다. 그리고 내일 새벽 또 다른 피해자들이 관 속에서 불타 사라질 예정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새벽.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다. 내일 새벽 모든 게 사라진다. 밤 10시. 나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중환자실 앞 경비가 서 있었다. 이준호가 배치한 사람이었다. 이상 없었어요? 네. 아무도 안 왔습니다. 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지우를 봤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 링거, 심전도. 기계가 그녀를 살리고 있었다. 지우야. 엄마야. 대답은 없었다. 심전도만 규칙적으로 삐삐 울렸다. 의사가 다가왔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환자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약물 농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48시간 내로 의식 회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태아 상태도 지켜봐야 해요. 나는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고맙습니다. 의사가 갔다. 나는 다시 유리창에 기댔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서연 씨죠? 남자 목소리였다. 낮고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누구세요? 최도윤입니다. 내 손이 얼어붙었다. 뭐 하려고 전화했어요? 장례식장에 다녀오셨더군요.
가짜 사망자까지 만들어서 도윤은 알고 있었다. 우리가 지하에 내려간 것도 CCTV를 복사한 것도 놀랐어요. 법원 감식관 출신답게 치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소용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우는 이미 제 거예요. 서류상으로 죽었고 보험금도 청구했어요. 이제 남은 건 실제로 끝내는 것뿐이에요. 감히 화내지 마세요. 전 칼을 쓰지 않아요. 서류로 죽이는 사람이에요. 깔끔하고 합법적으로. 합법적? 약물 투여하고 서명 위조하고 사람을 관에 넣는 게 합법이에요? 도윤이 웃었다. 차갑고 기계적인 웃음이었다. 증명하세요. 법정에서 증명해 줄게요. 당신이 지하에서 한 말 전부 녹음했어요. CCTV도 복사했고요. 그리고 나는 숨을 들이켰다. 10년 전 서류도 찾았어요. 내 남편 박재훈. 당신 내 첫 번째 피해자였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것도 찾으셨네요. 도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동요가 생겼다. 장모님 남편분 말씀이시죠?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장모님이 혼자 하셨어요. 전 5년 전에 합류했을 뿐이에요. 합류했든 시작했든 당신은 공범이에요. 그래요. 공범이죠. 하지만 그 전에 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다. 지우는 없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도윤은 협박하지 않았다. 예고했다. 나는 경비에게 말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절대로. 알겠습니다. 나는 이준호에게 전화했다. 도윤이 전화했어요. 지우를 죽이겠대요. 예상했어요. 조직이 무너지기 전에 증거를 없애려 할 겁니다. 병원 경비 강화해야 해요. 이미 했어요. 제 팀원 셋이 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내일 새벽 장례식장과 화장장 동시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나는 안도했다. 그럼 도윤도 잡힐 겁니다. 하지만 이준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도윤 씨는 포기 안 해요. 마지막까지 뭔가 시도할 겁니다.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10년 전 서류건은 내일 경찰에 같이 제출합시다. 남편분도 피해자였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네. 전화를 끊었다. 나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았다. 시계를 봤다. 밤 11시, 새벽까지 7시간. 그 시간만 버티면 됐다. 새벽 1시, 나는 졸고 있었다. 갑자기 유리창 두드리는 소리에 깼다. 중환자실 안, 간호사가 손짓하고 있었다. 보호자님, 나는 벌떡 일어났다. 유리창 너머로 지우를 봤다. 지우의 눈이 떠져 있었다. 지우. 나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지우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나를 봤다. 눈빛이 흐릿했지만 살아있었다. 엄마. 그래, 엄마야. 괜찮아, 괜찮아. 나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흘렀다. 간호사가 말했다. 의사 호출했어요. 곧 올 겁니다. 지우가 입술을 움직였다. 도윤, 걱정 마. 도윤은 못 와. 엄마가 지킬게. 아니. 지우가 힘겹게 말했다. 도윤, 오빠, 나를 알아. 다 알아. 이제 괜찮아.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빠도 그랬어요? 나는 멈췄다. 뭐? 엄마, 울고 있잖아요. 아빠도 이 사람들이 지우는 알고 있었다. 약물에 취해 있었지만
관 속에서 들었던 대화들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 아빠도 그랬어. 지우가 울었다. 의사가 들어왔다. 지우를 검사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의식이 돌아왔어요. 다행입니다. 태아도 안정적이에요. 나는 무너졌다. 안도와 감사, 그리고 분노가 뒤섞였다. 지우는 살았다. 하지만 도윤은 아직 밖에 있었다. 새벽 3시, 나는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경비 4명이 중환자실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집 번호였다.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 창문 여는 소리. 누구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심장이 멎었다. 집. 누군가 집에 들어갔다. 나는 경비에게 말했다. 절대 자리 뜨지 마세요. 어디 가세요? 집에. 나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XX번지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달렸다. 20분 후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하지만 창문이 열려 있었다. 침실로 갔다. 침대 위에 뭔가 놓여 있었다. 흰 천 조각이었다. 수이였다. 수의 한쪽이 찢어져 있었고 그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내일이면 끝. 도윤의 필체였다. 나는 종이를 구겼다. 손이 떨렸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다. 선전포고였다. 도윤은 내일 뭔가를 할 계획이었다. 화장장에서 나는 이준호에게 전화했다. 도윤이 집에 침입했어요. 수의 조각을 두고 갔어요. 화장장이에요. 내일 새벽 6시. 거기서 끝내려는 겁니다. 누구를요? 모든 증거를요. 관 속 사람들, 서류, 기록. 전부 태워버리려는 겁니다. 나는 이해했다. 도윤은 마지막 수를 두려고 했다. 모든 증거를 불태워 사라지게 만드는 것. 경찰은요? 새벽 5시에 출동합니다. 하지만 도윤이 먼저 도착하면 제가 가겠어요. 위험해요. 상관없어요. 딸을 구했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구해야죠. 그리고 나는 가방 속 남편의 서류를 만졌다. 남편의 원한도 풀어야 해요. 나는 전화를 끊고 차 키를 집어들었다. 새벽 4시. 화장장까지 1시간. 시간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경기도 파주 화장장. 새벽 5시. 어둠이 아직 걷히지 않았다. 화장장 건물은 낡은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다. 굴뚝에서 희미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이미 시작됐다. 나는 차를 멀리 세우고 걸어갔다. 주차장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은하장례식장 로고가 붙어 있었다. 도윤이 먼저 도착했다. 나는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다. 작은 쪽문이 보였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어두웠다. 형광등 하나만 깜빡거렸다. 벽은 타일로 덮여 있었고 바닥엔 먼지가 쌓여 있었다.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빨리 옮겨요. 6시 전에 끝내야 해요. 도윤이었다. 나는 벽에 붙어 천천히 다가갔다. 복도 끝 넓은 방이 보였다. 화장로가 3개 있었다. 거대한 금속문, 그 뒤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도윤과 강민수, 그리고 시어머니 박정희가 서 있었다. 그 앞에 관 3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첫 번째 관은 이미 화장로 안쪽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문이 반쯤 닫혀 있었고 안에서 불길이 보였다. 첫 번째는 이미 시작했어요. 강민수가 말했다. 얼마나 걸려요? 30분이면 끝나요. 나는 숨이 막혔다.
첫 번째 관. 정수진 62세. 이미 화장이 시작됐다. 너무 늦었다. 두 번째 넣어요. 강민수가 두 번째 관을 밀었다. 관이 화장로 앞 레일 위에 올라갔다. 잠깐. 내가 소리쳤다. 세 사람이 돌아봤다. 도윤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다. 장모님, 여기까지 오셨네요. 그 관 열어요. 지금 당장. 안 돼요. 이미 절차 진행 중이에요. 그 안에 사람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요. 도윤이 웃었다. 증명해 보세요. 나는 두 번째 관으로 달려갔다. 강민수가 막아섰다. 비켜요. 안 됩니다. 나는 강민수를 밀쳤다. 그는 휘청거렸지만 다시 붙잡았다. 나요. 경찰 오기 전에 끝내야 해요. 증거 남으면 우리 다 죽어요. 나는 강민수의 팔을 뿌리치고 관으로 갔다. 관 뚜껑에 손을 댔다. 차가웠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서연 씨, 그만하세요. 이 안에 사람 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알아요. 박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알아요.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서류상으로. 서류는 거짓말이에요. 세상은 서류로 돌아가요. 서류가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나는 박정희를 봤다.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다. 냉정하고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내 남편도 그렇게 죽였어요? 박정희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뭐라고요? 박재훈, 52세, 2015년 9월 24일 사망. 당신 장례식장에서 처리했죠. 보험금 1억 5천만 원. 수령자 당신. 나는 가방에서 10년 전 서류를 꺼냈다. 이게 증거예요. 당신이 10년 전부터 이 짓을 해왔다는 증거. 박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이 말했다. 장모님, 이제 그만하세요. 경찰 오면 우리 다 잡혀요. 근데 장모님도 공범이에요. 오늘 여기 온 순간부터. 뭐라고요? CCTV 있어요. 장모님이 화장장에 침입한 거 다 찍혔어요. 우릴 신고하면 장모님도 같이 조사받아요. 나는 이해했다. 도윤은 나까지 끌어들이려 했다. 상관없어요. 감옥 가더라도 당신들은 반드시 잡을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도윤이 손짓했다. 강민수가 버튼을 눌렀다. 두 번째 화장로 문이 열렸다. 안에서 뜨거운 열기가 쏟아졌다. 섭씨 800도 이상. 공기가 일그러졌다. 관 넣어요. 강민수가 레버를 당겼다. 관이 천천히 화장로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안 돼. 나는 레버에 매달렸다. 하지만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관이 화장로 입구까지 왔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이준호였다. 그리고 그 뒤로 경찰 4명이 뛰어들어왔다. 손들어요. 모두. 도윤과 강민수, 박정희가 얼어붙었다. 이준호가 레버를 잡아당겼다. 관이 멈췄다. 화장로 문이 닫혔다. 경찰이 도윤을 체포했다. 수갑이 채워졌다. 최도윤,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윤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봤다. 표정이 무너지지 않았다. 우린 죽이지 않아요. 서류가 죽일 뿐이에요. 서류는 당신이 만든 거잖아요. 도윤이 웃었다. 그래요. 전서리로 세상을 바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산 사람을 죽이고. 서류가 곧 진실이에요.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거예요. 도윤이 끌려나갔다. 강민수와 박정희도 체포됐다. 이준호가 두 번째 관을 열었다. 안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60대 초반,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있어요. 구급차가 왔다. 남자는 들것에 실렸다. 박민호 씨, 58세입니다. 의식은 없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세 번째 관도 열렸다. 가짜 사망자 김순애. 당연히 빈관이었다. 2명 구했어요. 이준호가 말했다. 나는 첫 번째 화장로를 봤다. 문이 닫혀 있었고 안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첫 번째는요? 이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요. 이미 30분 전에 시작됐대요. 나는 무릎이 풀렸다. 정수진 62세. 우리가 구하지 못한 사람. 경찰이 화장로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 명은 못 구했어요. 이준호가 나를 일으켰다. 2명은 살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십 명을 더 구할 수 있어요. 이 조직을 무너뜨렸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관은 다치지 않았다. 한 사람만큼은 영원히 다쳤지만 관은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한 사람은 영원히 다쳤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가득 찼다. 방청객들, 기자들, 유족들 모두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5명이 앉아 있었다. 최도윤, 박정희, 강민수, 그리고 의사 김태훈, 은하장례식장 직원 이승호. 검사가 일어나 기소장을 읽었다. 피고인들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확인된 사망 사건만 48건이며 그중 32건이 허위로 조작됐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63억 원에 달합니다.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피고인 최도윤은 보험 전문가로서 고액 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허위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고 장례식장에서 빠른 화장을 진행해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다. 이것은 김태훈 의사의 서명이 위조된 사망진단서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 서명은 최도윤이 연습 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크린에 서명 비교 이미지가 떴다. 김태훈의 진짜 서명과 위조된 서명. 미묘한 차이가 선명하게 보였다. 또한 피고인 박정희는 은하장례식장을 운영하며 2015년부터 이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지하 냉장 보관실에서 발견된 약물 투여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검사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범죄가 10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검사가 방청석을 돌아봤다. 2015년 9월 24일 박재훈 씨 52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은하장례식장에서 처리됐습니다. 보험금 1억 5천만 원. 수령자는 박정희. 스크린에 10년 전 서류가 떴다. 이분의 유족이 오늘 방청석에 앉아 계십니다. 박서연 씨. 그리고 박서연 씨의 따님 박지우 씨도 지난 4월 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기자들이 나를 봤다. 검사가 계속했다. 박정희는 10년 전 남편을 잃은 후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이 범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박재훈 씨였고 이후 5년간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0년 사위 최도윤이 합류하면서 범죄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검사가 도윤을 봤다. 피고인 최도윤은 보험 전문 지식을 이용해 이 범죄를 시스템화했습니다. 서명 위조, 약물 투여, 신속한 화장, 모든 절차를 매뉴얼화해 48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다음 자료를 제시했다.
이것은 화장장에서 구조된 피해자 박민호 씨의 증언입니다. 그는 최도윤으로부터 수면제를 강제로 투여받았으며 관 속에서 깨어났을 때 질식할 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스크린에 박민호의 얼굴이 떴다. 58세 남성.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관 안이 너무 좁고 어두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검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정수진 씨, 62세. 그녀는 우리가 화장장에 도착하기 30분 전에 화장로에 투입됐습니다. 그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정수진 씨의 딸이 오늘 방청석에 앉아 계십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골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증거로 압수됐기 때문입니다. 방청석 한쪽에서 여자가 울었다. 그리고 10년간 이 조직으로 인해 최소 4명이 실제로 사망했습니다. 정수진 씨를 포함해서요. 검사가 화면을 바꿨다. 4명의 얼굴이 떴다. 이들은 모두 화장로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발견이 너무 늦었던 분들입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 최도윤, 할 말 있습니까? 도윤이 일어났다. 수갑을 찬 손이 떨리지 않았다. 저는 사람을 죽인 적 없습니다. 하지만 48명을 죽음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중 4명은 실제로 사망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그랬어요. 실제로 죽인 건 피고인. 판사가 끊었다. 칼 없이도 살인은 가능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가 계속했다. 피고인은 약물로 사람을 무력화시키고 관에 가둬 화장하려 했습니다. 정수진 씨의 경우 실제로 화장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다. 게다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서류상 죽음과 실제 죽음을 구분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판사가 도윤을 봤다. 피고인 최도윤, 당신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상품으로 죽음을 거래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다. 피고인 최도윤, 살인 1건, 살인 미수 31건, 사기 48건, 문서위조 48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피고인 박정희, 살인 방조 사건, 살인 미수 방조 28건, 사기 방조 48건으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태훈, 문서 위조 방조 48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민수, 이승호, 살인 방조 및 사기 방조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다.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을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박서연 씨, 남편분도 피해자셨다는데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1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되셨는데.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남편은 10년 전에 죽었어요. 저는 그게 사고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도 딸도 그리고 48명의 피해자들도 모두 서류로 죽임당할 뻔했어요. 아니, 그중 4명은 실제로 죽었어요. 나는 카메라를 봤다. 서류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도구로 사람을 죽였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해요. 기자들이 더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준호가 길을 열어줬다. 밖은 햇살이 눈부셨다. 끝났어요. 이준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다.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희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다. 병원 산부인과 오후 2시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배가 크게 불러 있었다. 예정일은 일주일 전이었지만 아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엄마 아파요. 조금만 참아. 곧 나올 거야. 의사가 들어왔다. 자궁경부 8cm 열렸어요. 곧 분만 시작됩니다. 간호사들이 준비했다. 지우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진통이 시작됐다. 지우는 비명을 질렀다. 땀이 얼굴을 적셨다. 힘주세요. 의사가 소리쳤다. 지우는 힘을 주었다. 1번, 2번, 3번. 머리 나왔어요. 조금만 더. 지우는 울면서 힘을 주었다. 그리고 아기가 나왔다. 작은 울음소리가 방을 채웠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닦아 지우 품에 안겼다. 지우는 울었다. 나도 울었다. 엄마, 우리 아기예요. 그래, 우리 아기야.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다. 작은 손, 작은 발. 완벽했다. 이름 뭐로 할까? 지우가 물었다. 나는 아기를 봤다. 관 속에서 꺼낸 생명. 죽음에서 건져낸 희망. 희망의 희. 지우가 아기를 안았다. 희야, 우리 희. 아기가 눈을 떴다.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다. 퇴원날, 지우는 희를 안고 병원을 나왔다. 밖은 가을이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살려줘서. 그리고 아빠 일도 밝혀줘서. 지우는 아빠를 기억하지 못했다. 지우가 5살 때 아빠가 죽었으니까.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신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10년간. 지우가 울었다. 미안해요. 내가 도윤 오빠를 만나지 않았으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지우의 어깨를 안았다. 도윤은 처음부터 계획했어. 너를 이용하려고. 내가 어떻게 했어도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야. 그래도 이제 끝났어. 우리는 살았고 희도 태어났어. 그걸로 충분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집으로 갔다. 희는 작은 침대에서 잠들었다. 지우도 옆에 누웠다. 나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다. 마이너스. 34년간 서류를 봤다. 위조된 서명, 조작된 문서, 거짓말의 흔적. 그걸 찾아내고 증명하고 법정에 제출하는 게 내일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서류 뒤에 생명이 있었다. 내 남편의 생명, 내 딸의 생명, 손녀의 생명, 그리고 48명의 생명. 나는 서류로 그들을 구했다. 필적 감정, CCTV, 녹음 기록. 증거가 그들을 살렸다. 하지만 진짜 구원은 서류가 아니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정수진 씨를 구하지 못한 건 평생 가슴에 남을 것이다. 30분. 단 30분만 더 빨라. 하지만 나머지는 살았다. 박민호 씨도 지우도 희도.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뻔한 수많은 사람들도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희가 울었다. 작은 울음소리. 나는 침실로 갔다. 희를 안아 올렸다. 할머니가 여기 있어. 희는 울음을 멈췄다. 나를 봤다. 작은 눈빛에 세상이 담겨 있었다. 넌 기적이야. 할아버지도 엄마도 너도 모두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어. 희는 웃었다. 처음으로. 나는 눈물이 났다. 지우가 깨어 일어났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지우가 희를 안았다.
우리는 함께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단풍잎이 흩날렸다. 가을바람이 불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 1년 후, 희는 걷기 시작했다. 작은 발걸음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지우는 다시 웃었다.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희가 웃을 때마다 조금씩 나아졌다. 나는 퇴직 후 자문감식관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보험 사기, 문서 위조 사건을 맡아 증거를 분석했다. 은하 장례식장 사건 이후 비슷한 케이스가 전국에서 발견됐다. 나는 그 사건들을 하나씩 풀어갔다. 이준호는 여전히 조사사무소를 운영했다. 우리는 가끔 함께 일했다. 또 한 건 해결했어요. 이준호가 서류를 건넸다. 부산에서 발생한 보험 사기 사건. 가짜 사망자 6명. 모두 구조됐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근데 선생님, 이제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할 일 많아요. 이준호가 웃었다. 선생님은 멈추지 않으시네요. 멈출 수 없어요. 아직 서류 뒤에 숨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희를 봤다. 지우 품에 안긴 희. 그녀는 웃고 있었다. 죽음에 관해서 건져낸 생명은 내 삶까지 다시 살게 만들었다. 34년간 서류만 봤지만 이제는 안다. 서류는 도구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숨은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남편은 10년 전에 떠났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밝혀낸 것만으로도 나는 그에게 빚을 갚았다고 생각한다. 딸은 살았다. 손녀는 태어났다. 48명 중 44명은 구했다. 4명은 구하지 못했다. 그 죄책감은 평생 남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에 관해서 건져낸 생명은 내 삶까지 다시 살게 만들었다.